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SEC의 기존 주장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명령을 내리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둘 반응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이 큰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법원이 SEC의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짜리 명령문에 특히나 사라 넷번 판사가 지금 SEC의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들이 몇 개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포크라시, 위선적이다, 토톨로지, 같은 말을 표현만 바꿔서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뉘앙스 차원에서 법원의 입장을 스리슬쩍 내보인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지금 SEC의 행태에 대해서, 특히 SEC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SEC가 기존에 지금까지 그랬던 스탠스를 이번에도 일관적으로 유지를 한다라면 이번 넷번 판사의 명령에 불구속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번 판사의 상급자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다시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지금의 SEC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넷번 판사가 워낙 강경하게 법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를 하면서 SEC의 주장을 아주 완전히 뭉개놓은 것이라서 미국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토레스 판사가 넷번 판사의 명령을 뒤집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가장 논란이 됐던 힌먼 스피치 내용이 이제 세상에 좀 더 명확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과정은 8월 말까지 전문가 증언들 가운데 어떤 걸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이른바 도버트 챌린지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전문가 증언도 증언이지만 힌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가 약식재판 이전에 이루어진다라면 리플로서는 약식재판 시작 전에 리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성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넷번 판사의 명령대로 SEC가 잘 이행을 하든 항소하고 한 번 더 까이고 이행을 하든 어째저째 힌먼 스피치가 일단 공개가 된다라면 소송은 아주 리플 측에 유리하게 굴러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왜 유리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이번 법원 명령문 속에서 판단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것은 정확히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약식재판 브리핑입니다. 이게 9월 13일에 시작해서 11월 15일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11월 15일이 일종의 데드라인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전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라면 연내 최종 판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한 이번 법원의 명령문에 대한 후폭풍 상황, 여러 반응들 짚어본 뒤에 이게 약식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XRP 홀더분들이 아니더라도 중장기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송 진행 상황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라 넷번 판사가 제시한 법원의 명령문은 모두 9페이지입니다.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힌먼 스피치 이메일이 SEC의 주장처럼 기밀에 해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조목조목 법적 근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분량은 길지만 키워드를 뽑아서 살펴보자면 아주 심플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9페이지짜리 명령문을 간단히 요약해주는 핵심 키워드는 히포크라시, 기만, 위선과 토톨로지, 동어 반복,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라 넷번 판사는 우선 힌먼 스피치에 대해서 SEC가 법원에 보여준 행태가 기만적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넷번 판사는 SEC가 디스커버리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힌먼 스피치와 거리를 두었고, 힌먼이 연설에서 무슨 말을 했든 SEC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 그의 발언은 SEC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밝혔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주장을
법원에서 한 것 기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 SEC는 힌먼 스피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SEC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이해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힌먼이 SEC의 변호사로부터 초안 작성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담은 기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SEC가 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송에서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난해 디스커버리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SEC는 힌먼 스피치에 담긴 내용,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힌먼 개인의 의견이다. SEC는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법원이 올해 초에 1월 13일에 날짜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에 이 힌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갑자기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 변호사 비밀보호에 해당한다라면서 내부 기밀이라서 공개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힌먼의 개인 의견이었다가, 그러니까 SEC 입장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 의견이었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이게 갑자기 SEC 내부 기밀, 내부 입장도 아니고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공식 자료다. 이렇게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넷번 판사는 지금 이 같은 SEC의 거지 같은 행태를 기만적이라고, 위선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려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타톨로지, 동어 반복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앞선 영상에서도 짚어본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SEC의 주장은 타톨로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같은 뜻의 말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SEC의 주장 자체를 아예 뭉개버린 부분입니다. 이건 힌먼이 설사 SEC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언을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의 지배적인 목적이 법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게 SEC의 주장대로라면 힌먼이 SEC의 변호인과 노가리만 풀어도 이건 SEC의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넷번 판사가 제시한 근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SEC는 당시 법적 조언이 힌먼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처럼 SEC의 의사결정을 위한 게 아니라면 이건 변호사 비밀 유지에 해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시가 됐고, 두 번째 법적 근거로는 공인으로서 특정 공적인 발언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를 묻는 것 정도를 놓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비밀유지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적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 SEC가 지들 멋대로 귀에 걸었다가 귀걸이, 코에 걸었다가 코걸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듯이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기 좋게 조져 놓은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넷번 판사의 명령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건 단순히 뉘앙스를 보여주는 의견이 아니라 넷번 판사는 힌먼 스피치 이메일과 관련한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 이것에 대한 SEC의 주장을 완전히 부셔놓은 것이다. SEC는 앞으로 14일 안에 토레스 판사에게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다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이와 비슷한 전례가 있다라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SEC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보여왔던 행태를 고려하면 넷번 판사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테고, 분명 상급자인 토레스 판사에게 항소 형식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넷번 판사의 명령에 대해서 델파이 디지털의 고문 가브리엘 샤피로는 짤막하게 이건 리플의 전술적인 큰 승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왜 XRP는 증권인데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면 대체 SEC는 뭘 근거로 XRP를 증권으로 규정해서 소송을 낸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SEC는 답변할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SEC가 토레스 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한 뒤에 이것까지 까이고 나면 순순히
힌먼 스피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앞으로 보름 안에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리플 역시 보름 안에 반박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번 넷번 판사의 명령과 관련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착착 진행된다라면 그게 8월 15일 전후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레스 판사가 굳이 법리 적용에 따라서 이루어진 넷번 판사의 판결을 뭉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SEC는 여기서 다시 까이면 아예 항소법원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XRP 홀더 대비원 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SEC는 토레스 판사가 넷번 판사의 판결을 지지하게 될 경우 제2 항소법원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토레스 판사는 이걸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제2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불발되더라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SEC로서는 시간을 더 지연시키는 결과를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9월 13일에 약식재판 첫 브리핑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 SEC가 항소법원 이슈를 들고 계속 무리하게 시간을 끌면서 다시금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다라면 이건 SEC 입장에서는 최악,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 소송 자체가 아예 기각될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넷번 판사의 결정을 통해서 핵심 쟁점에 대한 SEC의 법적 주장 자체가 기만적이고 동어 반복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마냥 배째고 나 몰라라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면 법원 입장에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나이스한 상황, 기각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 어쩌면 진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소송 자체가 기각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9월 13일 약식재판 브리핑 전에 이미 힌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은 세상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힌먼이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했는지, 실제로 근거가 있기는 한 건지, 진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떼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띄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래가 어느 정도는 터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식재판의 쟁점은 아주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 SEC는 XRP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증권으로 규정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SEC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다면 소송은 SEC의 승리가 될 것이고, 이게 모호하거나 또 위선적인 방식의 공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럴 경우에는 리플 측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바라보자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간단한 겁니다. SEC가 왜 어떤 걸 기준으로 XRP를 증권으로 판단을 했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을 고소했는지만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됩니다. 이미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정말 윌리엄 힌먼과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이 미친 인간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플을 죽이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소송을 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사건인데 하도 지금까지 소송을 낸 당사자 SEC가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지랄 연병을 떨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지리하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리플이 소송에서 의도적으로 져주고 싶어도 지기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설사 리플 XRP가 최종적으로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XRP만 증권으로 규정이 되어서 XRP만 진짜 저승길 가는 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됐었지만 이젠 모든 디지털 자산은 상품이든 증권이든 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XRP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수많은 코인들의 법적 지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 XRP가 증권으로 판결이 나온다라면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등 비슷한 성격의 코인들 모두 증권으로 SEC의 규제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브래드 가링하우스 리플 CEO가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소송에서 만약 XRP가 증권으로 판단된다라면 리플은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한다면 지금 지구상에서 미국을 빼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더들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면 땡큐, 설사 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 망하거나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는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도 사실 영상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덧붙이는 거지, 지금 리플이 버려놓은 상황들을 보면 미국 정부가 과연 리플을 버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넌센스에 가깝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수많은 핵심 레거시 플레이어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CBDC 구축과 관련해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블록체인 플랫폼 가운데 하나가 리플인데, 이런 기업을 미국 정부가 과연 버릴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저 개인의 관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 사라 네폰 판사의 명령을 통해서 다소 짙어 보였던 안개가 사사삭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도 너무 부정적이거나 걱정 어린 관점으로만 바라볼 필요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됐든 상품이 됐든 어차피 둘 중 하나로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품으로 됐을 때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품 아니면 증권이다, 둘 중에 하나의 지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리플 소송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